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일 오후 정오 10분입니다. 요사이처럼 한국에서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실감나는 때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한국이 저지하지 못했고 미국도 저지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핵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밑에 들어가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니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이게 우리의 생명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생명줄을 만들었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 정신이 결코 미국으로부터 도움만 받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시아 대륙의 끝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상호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굴욕적으로 사대주의적으로 한미동맹을 구걸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 또한 아주 굳건했고 미국도 그런 이승만의 입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자 관계입니다. 같이 갑시다 하는 말이 지금 한미연합사의 구호인데 험프리 부통령이 1960년대에 아주 근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힘은 한국과 미국을 합쳐놓은 힘이다. 합쳐놓은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반일 정책을 넘어서 반미 정책으로 가서 한미 동맹을 고의적으로 약화시키는 정도를 넘어서 사실상 해체하려는 목표를 가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면서 지금껏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한미동맹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은 한국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요사이 이승만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은 항상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성조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거 처음 봤다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불만이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미동맹 없이도 버틸 수 있지만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했고 우리가 한미동맹에 너무나 의존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겁쟁이처럼 행동했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들고 나오는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최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이러다가는 한미동맹이 끝나는 것 아니냐 하는 공포감까지 밀어닥쳤는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한미동맹을 가볍게 보고 오로지 돈 계산으로 한미동맹의 역사성을 덮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에도 불만이 많고 한국에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5배를 올려달라 하는 아무리 그렇지만은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부르는 이런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 애착이 없다. 그런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한미동맹을 어렵게 하는데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의지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좀 창피하기도 하는데 국력이 50배나 되는 나라가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방을 도모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고 어쨌든 이 한미동맹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통일된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있어야 합니다. 통일과
한미동맹을 바꾸면 안 됩니다. 차라리 통일이 좀 늦더라도 한미동맹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외교를 하는 것은 미국 국무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의 하원과 상원입니다. 미국 하원 상원이 최근에 국방수권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회의 결의사항을 넣는 겁니다. 이건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국방수권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와 관련되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2019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의하면은 22,000명 이하로 줄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사실상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2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19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이 지난 9월 말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럼 새로 2020년도 국방수권법을 만드는데 하원 상원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다행으로 이번에 새로 어떤 조항에 상하원이 합의를 했느냐 하면 똑같아요. 상원도 하원도 똑같습니다. 28,500명 현재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 현재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라고 못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강제 조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숨을 돌리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어떤 여지냐 하면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 일본과 적절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나와서 입증할 수 있으면은 28,500명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지만은 기본 정신은 줄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마 연말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국 정치 상황이 탄핵 정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됐지만 이 조항만큼은 상하원이 다 합의를 했으므로 내년도로 넘어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뭐 거의 100%입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이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되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반도 배치 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로 미 국가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필요할 경우 격퇴하는 데 여전히 필수적이다. 한반도 주둔 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다.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하원군사위원회도 미국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 그리고 이 조항을 작성한 댄 슬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 철수를 막 바꾸는 것은 절대로 고려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핵무기를 없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법과 불법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이 논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유명한 북한을 대할 때 흔히 쓰는 양비론이나 양시론을 일거에 깨는 속 시원한 논리입니다. 이 미국 의회가 이렇게 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미국에도 필요하다. 미국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면은 한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 미국 요 삼각동맹, 한미일 삼각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전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문재인 정부가 선언했을 때도 미국 의회가 앞장서서 나와서 결의안까지 통과시키면서 그것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더 고마운 게 이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법안에는 한미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할 때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써놓았습니다.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인식하며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해야 한다. 한국의 상당한 방위비 분담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국내 총생산의 약 2.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은 미국 동맹국 중에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5배나 그렇게 후려치는 식의 협상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담았습니다. 미국 의회에 아마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또 이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미 외교를 할 때 항상 의회를 상대로 외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중국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외교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중국에 대한 조공 외교, 그 다음에 조금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과의 외교 정도만 생각해가지고 이 외교의 경험이 없어요. 외교는 아주 다양한 수십 개의 나라와 어떻게 상대하느냐는 것은 정말 이 예술인데, 한국인은 너무나 단순한데 특히 외교 문제를 다룰 때 한국 사람들은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와만 상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걸 일찌감치 안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은 1950년대부터 아주 강력한 로비스트를 워싱턴에 배치해가지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특히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가지고 대만의 국가 이익을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대만 로비스트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하려다가 또 박동선 사건 같은 게 터졌는데 그것은 막 뇌물을 뿌리는 바람에 우리가 얼마나 곤혹스러웠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의 안보 외교의 한 축은 미국 의회다. 다행히 미국 의회가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미국 의회가 한국에 적대적이었던 적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의회에서 뭐 청문회를 하고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든지 대미 로비의 돈 쓴 거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한미 관계가 나빠졌고, 이게 여러 경로를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말로를 이끈 하나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언론과 미국 의회가 적대적이었어요. 그것보다는 지금 미국의 언론과 미국의 의회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니까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이 하원, 그리고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이 반사적으로 한미동맹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우리 마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그동안에 미국이 한 군사 외교 중에서 최고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리지 않는 게, 미군이 장기 주둔해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3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독일, 한국입니다. 장기 주둔함으로써 이 3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데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나라가 냉전시대 때는 소련, 중공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동시에 제도를 남깁니다. 미군이 장기 주둔하면은 미국적 문화, 미국적 제도가 들어와서 그 나라의 시스템을 바꿉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요. 쉽게 말하면은 5.16 군사혁명을 일으킨 국군 장교단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순진된 국가 경영 기술이 공무원 집단으로 이전되어 가지고 아주 세계적 능률이 있는 국가 공무원 집단이 만들어졌고, 이 사람들이 기업을 지도하고 민간인을 지도해 가지고 경제 성장에 성공했던 것, 이걸 다 포함하면은 마티스 전 장관의 말대로 정말 한미동맹은 미국으로서도 최선의 선택이고 투자였고, 미국 사람들이 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보라, 우리가 도와주었더니 이렇게 됐다. 우리가 도와줬다는 것의 핵심은 장기 주둔입니다. 그런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런 데서 필리핀 마찬가지죠. 국내적으로 뭐 문제도 생기고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주둔한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군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나간 나라. 월남 적화돼 버렸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조금 미군이 남아 있지만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필리핀 미군이 빠지고 나서 뭐 발전한 게 있습니까? 이라크 미군 빠지니까 지금 야단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장기 주둔, 더구나 지금 아주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 이것에 동의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의회에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고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뭐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이 어떤 영향력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의 감사를 전하고 이 한미동맹은 왜 오래 갔느냐? 그것은 양쪽이 다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양쪽이 다 이익이 돼야 그게 오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